네, 영화계 141화 미개 지름길입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45년 오리건 가도를 통해 서부로 이동하던 테더로 화이트 게이틀릿의 가족은 지름길을 알고 있다는 미기라는 인물을 길잡이로 고용합니다. 네. 그래서 오리건 가도를 벗어나서 미개 지름길로 들어서는 거죠. 하지만 일행은 사막 고원에서 길을 잃게 되고 뜻하지 않게 생존 경쟁에 돌입하게 되자 네. 불신이 서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야기만 따져보면은 되게 단순하죠. 네. 가족들이 길을 가다가 미기라고 하는 길잡이가 신통치 않다 하다가 헤매는, 그러다가 한 명이 불상사를 당하고, 아주 단순한 스토리의 영화죠. 이야기 구조상으로 복잡할 게 없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주역이 되는 인물은 에밀리 테더로죠. 물론 이거는 관객의 눈에 보기에 주역이란 거고 실제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이 인물은 초반에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쵸. 일행 중에 남성들 그리고 믹, 이 구도가 좀 더 중심적이죠. 남성 일행들은 믹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믹은 그런 사람들에게 으름장 반, 가머니설 반,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자신의 리드대로 일행을 이끌어 나가는 뭐 이런 식인데, 일단 배경 지식 삼아서 오리건 가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리건 가도는 서부 개척 시대의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말이 고속도로지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고, 당연히 비포장 도로고,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냥 정말 리얼하게 마차를 끌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대충 3,000km가 넘는데 3,000km?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한 8배 정도 되죠. 네, 이거를 쭉 걸어가면은 오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착해서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3,000km를 가는 건데, 이게 또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중간에 로키 산맥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대관령 고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일단 다르지, 대관령하고. 그치. 네, 그래서 굉장히 빡센 길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 길을 넘어가다가 죽은 사람도 꽤 많았는데 통계적으로는 대략 4%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 넘어가던 사람 중에서 앞으로. 이 이외에도 루트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캘리포니아 가도도 있고 산타페 가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도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였던 거는 오리건 가도. 이렇게 해서 지금의 미국 서북부 지역까지 넘어가는 그런 루트였죠. 그러니까 거의 태평양 근처까지 가는 뭐 이런 건데, 작중의 배경인 1845년은 아직 그렇게 많이 쓸 때는 아닌데 초창기죠. 오리건 가도를 넘어서 가면은 개척할 땅이 나온다, 뭐 이런 소문이 돌던 뭐 이런 때였고, 참고로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기란 인물도 실제 인물이고 솔로몬 테드로 같은 경우도 실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전체가 실화는 아니고 몇몇 남은 기록들에 의거해서 픽션을 좀 덧붙인 팩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믹이란 인물이 이렇게 지름길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주장해서 여러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다가 사망자도 꽤 나오고 욕도 엄청 먹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 여행의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이 여행을 주도한 것도 사실 여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은 좀 끌려가다시피 했거든. 보통 남편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서 가보자 하면은 가다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굳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가자고 하니까 가는. 근데 문제는 일거리가 여성들이 할 게 더 많았다는 거지. 남성들은 보통 해가 지면은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청했는데 여성들은 옷가지도 정돈하고 가축들도 관리하고 이런 잡무들을 보통 담당했다고.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량이 훨씬 많았다고 하고 그런 젠더적인 팩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화 자체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영화를 만들 법한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네. 오리건 가도를 이용하는 많은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인도를 받았다고. 원주민들이 위협이 된 경우는 거의 없고, 원주민들이 위협이 된 건 사실 미국에서 서부 개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남북전쟁 끝나고 뭐 이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원주민은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길을 알려준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런 의도가 오프닝부터 굉장히 잘 드러나죠. 오프닝에서부터 대화 거의 없이
강을 건너가는 것부터 나오잖아. 이 영화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서부국 기대하고 온 관객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조시면 된다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들이 어땠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영화라는 걸 깔고 가는 거잖아. 그 네. 오프닝에서.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저도 그 리트머스 종이에 한 번 걸렸네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어. 아니 이게 서부국인데 비율이 4대 3이야? 대사도 없네. 그래서 한 영화 절반쯤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다 보고 다시 한 번 봤다는. 네. 뭐 근데 데어빌 블러드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애교인 편이지. 아이 뭐 오프닝에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쿰척쿰척 기어다니는 것만 15분 찍는다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지금 앞서 스미스가 말했듯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감상이 조금 달라지네요. 왜냐면은 이 일행들은 확실하게 믿는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갖고 이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건너가는 수준도 아니고 진짜 서바이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치. 그 와중에 인디언을 잡아서 이 사람이 위협을 가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들이니까 별거 아닌 행동이나 몸짓에도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데려다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믿고 가는 근시안적인 그 일행들의 모습이 이 팩트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숏겜 하는 거지. 네, 썼어요 특히. 찌개에 개밥 넣은 거지. 네, 살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요소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자면은, 네. 일단 대사가 거의 없는데 대사를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지. 많은 남자들이 거의 다 해. 그리고 여자들은 뭘 하느냐? 노동. 노동을 하지. 그쵸. 새 장을 머리 위에 이고서 강을 건너간다든지 옷을 빨래한다든지 남자들이 토론을 하고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그냥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처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비를 짚을 수 있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요소라면은 성서하고 굉장히 알레고리가 맞다는 거죠. 네, 시작부터가 성서와 함께 하죠. 그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땅을 파먹고 흙을 기어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암시하고요. 중반부에 또 시편 121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성서를 계속 상징으로서 끌고 들어오죠. 이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과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서부극이라는 것 자체가 가나안 서사하고 맥락이 맞닿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알레고리죠. 그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네. 가나안 민족들은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과정 중에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노답인 상황인 거지. 그리고 그쵸. 그들 사이에서 반목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게 그 출애굽기의 스토리잖아. 맞아요.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요소가 또 있는데 임신. 일행 중에 임산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임신이라는 소재가 레이카르트 감독의 영화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서트니민스에서도 임산부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 올드조이에서도 임산부가 나오고 이 사람의 영화 자체가 여성이 중심 인물이고 모성 서사가 소재로 활용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등장시켰다는 거는 무언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뭔가 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일행이 과학적인 힘으로 생육하고 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완전한 이방인,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한테 자신들한테 생명이나 다름없는 물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화 말미에 왔을 때 찾아준 것은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생명나무처럼 보이는 그 땅에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거 봤을 때 어느 설교 말씀이나 어떤 우화 같은 그런 비유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막상 이 일행을 인도해 준 곳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크기의 나무가 있다는 건 물은 여기 없지만 어딘가 주변엔 있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의 사이를 묘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답서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노답이란 게 완전 개망한 상황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무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결론을 내주고 이런 영화가 아니란 거지. 그리고 그런 소재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켈리 레이카르트 감독의 작품들의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 웬디와 루시에서도 웬디라는 인물은 노숙자 생활을 좀 청산하고 일자리를 얻고자 알래스카로 차를 타고 가지만 차가 중도에 고장나 버립니다.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치 인셉션의 림보에 빠져버리듯 방황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서트리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쵸. 등장인물들 중에 자신이 떠안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끝맺는 인물이 한 명도 없잖아. 그나마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로라던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자체는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미셸 윌리엄스나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목장지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마치 림보 같은 이야기잖아.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그쵸. 광야에서 빙빙 도는 거지. 40년 동안이나. 그런 이야기란 거지. 그리고 올드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딘가 정착지를 찾고 싶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정착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자신은 예전에 썸을 타던 동성애 애인이 있지만 지금은 임신한 마누라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룻밤 전 애인하고 여행을 갔다 오지만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나의 진짜 집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어딘가를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근데 그게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나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 혹은 오디건 가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게 여러 작품들에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사실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삶이라는 건 무의미하잖아. 무지 무 그냥 우리하고 다른 은하. 그 은하계에서는 지구의 일은 아무 그치. 가치가 없는 거지. 아무 사건조차 아닌 거고 먼지도 아닌 거고 뭐 이런 우주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사의 어떤 순리나 이런 걸 지켜보더라도 한 인간의 삶이라는 건 엄청 더덥잖아. 그리고 세상 천지에서 일하는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별 관계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삶은 바뀌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집단 서사에 동화가 돼봐야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를 직시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정말 깊은 이야기는 나 스스로에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 영화가 굉장히 잘 찌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레카르트 감독이 평소에 생각하는 인생론이랄지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영화 속에 잘 녹여내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거의 여성이고 방황하는 듯한 림보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비단 여성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 근데 이게 성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측면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방황의 서사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것을 좀 더 깊숙하게 내면화하는 것은 보통은 여성이지. 왜냐? 남성들은 방황하는 길인가? 그러면은 내비게이터 찾아가지고 빨리 목적지로 가야지. 그치. 뭐가 문제야? 내가 길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은 남성이지. 그리고 집단 서사가 뭐가 무의미하단 거야? 다 같이 위아더 월드 월드컵 우승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보통. 그치. 위아 영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여성들은 좀 더 내밀하고 개인적인 경향이 있지. 그리고 소외감을 더 쉽게 느끼고 남성들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패거리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브라더 노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모아놓으면 파벌로 갈린다고. 왜냐? 그렇게 다 같이 하나 될 수 없거든. 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있는 서사에 내 지분이라는 건 미미한 거잖아. 그치. 물론 에고를 잊고서 포섭이 되면은 나 자신을 잊고서 그 집단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심플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나에겐 나만의 이야기가 있거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황량한 대지에 낮 기온 40도 되는 고원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들 끌고 다니면서 옷도 빨래도 못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름길이 발견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내는 스토리라는 거지. 이거는 서부로 가서 땅을 경작하고 자식을 번성하고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지. 철저하게 자기만의 문제인 거고. 그 점에서 이 영화가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너무 영화를 협소하게 끌고 가는 거지. 하지만 여성 인물이 주역인 이유는 설명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여성 영화라는 거는 걸크러쉬 크크크 뭐 이러면서 미투 여성은 하나 뭐 이런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핫한 여배우 나왔으니까 여성 동지들 같이 보자 이런 영화가 아니라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해. 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고 보편적인 서사로 치환이 안 되는 거라고. 네. 오로지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목소리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여자라는 걸 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게 나는 좋은 여성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그 점에서 최근에 히어로물이나 아니면 대중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을 부각시키면서 여성팔이 하는 거는 좋은 여성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 먼저 초점을 두고 이 캐릭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 상태와 어떤 서사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여성이라는 측면이 얼마나 본질적인가, 이거를 충분히 드러내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순간 주토피아 짱짱맨 되는 거지. 네. 제가 레이 카르트 감독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특징적으로 하나가 더 드러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디언이라고 하는 소재. 보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죠. 그런데도 두둔하는 사람은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집단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여성이 두둔해주고 영화 말미에 갔을 때는 하나의 문화로서 하나의 그냥 인종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지점을 보면 이 영화가 여성을 위한 걸크러쉬, 여성에 일어나라 막 그런 류의 서사가 분명히 아님을 밝히는 것 같고, 소수자들을 위한 이야기, 그들의 시선에서 보는 서사를 이끄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발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류의 영화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덧붙이자면은 이게 그렇다고 소수자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보면은 미셸 윌리엄스와 같은 에밀리와 원주민이 막상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균열이가 있어.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에밀리가 원주민의 신발을 고쳐주면서 너희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어떤 마을을 축조했는지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신발 가지고 존나 냄새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리고 원주민도 무고한 희생자나 순박한 인도자 이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게 작품 후반부에 마차가 비탈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이 원주민이 바라보면서 지그시 웃습니다. 웃음의 의미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쵸. 이것도 신의 뜻이겠거니 해서 웃는 걸 수도 있고 중신들 삽질하네. 뭐 그래서 웃는 걸 수도 있고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고 결국은 남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영화가 주토피아가 아닌 거지. 서로 다른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 되자, 다양성을 존중하자, 뭐 이런 영화가 아니란 거지. 네. 프로파간다 영화가 아니란 거지. 마케팅 영화가 아니란 거고. 게이나 흑인이나 여자 등장시켜가지고 팔아먹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지. 겟아웃이나 네. 다 그런 영화지 사실. 그렇죠. 그게 비단 흑인이든 여성이든 게이든 혹은 다른 소수자든 뭐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마이너한 소재이면 소재일수록 그 소재를 팔아먹는 거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혐의를 들 수 있고 그거를 좀 더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은 건전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이 인물들의 균열도 충분히 보여주고 닿는 듯 마는 듯한 지점을 영화에서 적절히 형상화하는 거. 그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욕망 혹은 관점,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동반해야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굳이 말이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영화 후반부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행들을 보면은 처음엔 유대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물이 점점 없어지고 그들 사이에 점점 균열이 일어나고 의심하기도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파국을 맺고 맨 마지막에 와서는 개개인들도 다 분열이 돼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믹은 더 이상 길 안내가 힘들다. 당신의 남편의 말을 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 인디언을 응시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 영화가 맨 마지막에 와서 팔아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계는 그리고 시는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그냥 펼쳐져만 있죠. 네, 넓게. 자기 문제는 오롯이 자기가 끙끙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타인들에게서도 딱히 도움이나 유대나 협력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고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딱 그 정도라는 거지. 뜨뜻미지근한 그 지점. 그런 것들이 직조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점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좀 더 많았으면 사실 커플 셋의 믹 플러스 1인 구도잖아. 7명이지 딱. 물론 미니멀한 감흥이 좀 더 크게 집중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다른 시각, 복합적인 시각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서사를 갖고 있다는 인상 이런 것들 풍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10명 혹은 20명 되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느낌이 다르고 불만이 다르고 고난이 다른 거지. 플러스 미셸 윌리엄스의 비중만 너무 높다. 안 그래도 6명, 7명이라 적은데 미셸 윌리엄스에게만 비중이 할애되고 다른 인물들의 개성은 충분히 존중이 안 된다는 점에서 아쉽다. 다른 인물들도 사실 설정은 괜찮은 게 많거든. 임산부도 있고 신경증 걸린 여자도 있고 폴 데이노나 솔로몬이나 갈증 때문에 결국 죽어가는 리처드였나? 다 각각 설정은 하나씩 독특하게 있잖아.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굳이 말이 필요 없다. 그저 핵심적인 사건 하나 주고 거기에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각기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고 응답하는지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좀 더 극이 입체적이었을 거다. 그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나도 아쉬운 거를 꼽자면은 아까 스미스 군이 일부 얘기했을 때 감독이 원하는 엔딩을 마지막을 찍지 못하고 편집으로 마무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들키지 않는 방법은 입을 열지 않는 거잖아요. 답을 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치. 영화가 딱 그렇게 끝나죠. 영화 그렇게 마무리되니까 이거는 관객을 낮게 취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높게 취급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뛰어놀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마무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더 얘기할 만한 거라면 나는 좀 화면에 있어서 멋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언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에 보면은 일행들이 물가를 건넌 다음에 글자를 새깁니다. 그러고 나서 인디언을 잡은 다음에 인디언도 벽에다가 문양을 새기고 그렇게 하죠. 근데 똑같은 행동인 거잖아요. 두 남자가. 근데 일행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인디언의 이 행동은 뭔가 다른 인디언을 부르기 위한 상징을 지금 남겨놓은 거다. 이거 족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새작질이다 이거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그 어린 아이가 뭐 다이아 같은 걸 주워오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표식을 남겨두죠. 여자는 한심하게 바라보고 그 장면에선 결국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든 그건 무의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굉장한 악취미라고 생각이 든 게 바깥에 물이 쫙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평선처럼. 근데 물이 알칼리라고 마실 수가 없대요. 아, 참 그거 보면서 염호. 예. 아, 이거 너무 악취미다. 목마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물을 보여줘 놓고서 마실 수도 없게 만들다니. 그런 것들. 뭐 그거는 실제 사건이었다고 하죠. 아, 그래요? 또 마차를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리는 장면도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부분을 보면은 거의 뭐 대놓고 감독이 조롱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뭐 어쩌느니 뭐 우리의 문명이 어쩌느니 이래놓고선 막상 하는 짓이 뭐야. 인간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 뿐이잖아. 과학기술이라고 해놓고선.
그런 걸 보면 감독이 이 일행을 막막한 사막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악취미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디언을 쫓으러 가가지고 멀리서부터 점 3개가 점점 다가오는 모습 있잖아요. 아라비아의 로렌스였나? 그거보다 사실 잘 찍었지.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 비율이 길고 사막의 색감 같은 게 워낙 압도적이고 점 하나가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인상적인 구석이 있는데 문제가 이건 편집질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뚝뚝 끊기지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사막 반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장면을 찍자면은 그냥 롱테이크 원샷으로 쭉 보여주면 존나 쩔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씬을 편집으로 계속 잘라놔요. 그래서 구도가 계속 바뀌고 거리가 계속 바뀌고 시선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알리 왕자가 작아졌다 커졌다 해. 이게 컷을 하더라도 작았던 사람이 꾸준히 커지는 식으로 일관성 있게 컷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된다는 거지. 그래서 알리 왕자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정확하게 공간감이 안 느껴져.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씬을 찍겠다고 선택한 것 자체가 탁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상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미개 지름길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공미가 느껴지는 장면이지. 미개 지름길도 잘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언덕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러는데 그걸 또 바라보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되게 잘 찍었다는 그치.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는 한 여인이 바라보다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뭐야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왔다가 사라졌다가 점점 커지고 그런 것들이 미니멀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아내는 서스펜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그 롱테이크 씬 있잖아요. 멀리서부터 노래하면서 오는 그 장면 그런 것도 살짝 생각이 나면서 이 영화가 4:3 비율을 차용하면서 미학적인 부분을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놀라울 정도로도 활용을 너무나도 잘해서 놀라운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도 상당히 인상적이지. 강을 건넌 다음에 이 언덕을 걸어간 사람들을 멀리서 익스트림 롱샷으로 잡아주고 뭐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기본적으로 4:3에 영화 페이스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한 컷 한 컷이 회화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 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색감도 좋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마차가 앞으로 가고 뒤에서 여인 3명이 걸어갑니다. 터덜터덜. 그쵸. 근데 그거를 뒷모습으로 잡아주는데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지 방점을 딱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히어로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에 있어서의 이 3명의 역할은 히어로나 다름없지 않나. 공론되는 곳에서 빠져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묵묵하게 이 일행을, 이 모임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컷이신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 정도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4:3이라고 하는 비율과 사막이라고 하는 서부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미니멀한 이 상황 때문에 일을 하고 와서 딱 영화를 봤는데 한 절반 정도니까 내가 졸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 바로 잤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인디언이 나타나고 서사가 진행되면서 마무리쯤 왔을 때 내가 뭘 본 거지? 이렇게 끝났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는 한 2번, 3번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번, 3번 보면서 곱씹었을 때 더 이 영화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스미스가 이야기한 단점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셸 윌리엄스가 주인공인 걸 티내면서 진행이 되죠. 영화 마무리도 그렇고 그런 지점은 조금 아쉽다. 뭐랄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쵸. 총을 들었을 때 마오쩌둥이야. 그리고 이 영화가 마지막을 풀어놨잖아요. 관객들한테 딱히 한정을 안 짓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좀 한정을 지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와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영화는 토미 리 존스의 더 홈즈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철저하게 여성이 주인공이었다가 그와 함께 했던 남성이 어떤 식으로 그 영화를 그리고 남성 위주의 서부극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서 홀로 춤을 추는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화는 액션도 강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세서 이 영화와 좀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화를 끝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주장하잖아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사를 완결지어줬어도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마무리를 생각해보자면 내가 마무리를 지었으면은 간단한 몇몇 컷을 삽입해서 차라리 영화를 닫아놨을 것 같아. 결말은 어떤 식이냐면 미셸 윌리엄스가 결국 마지막에 왔을 땐 주인공이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인물들이 미셸 윌리엄스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한테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미셸 윌리엄스의 시선은 이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나무 사이 틈으로 보이는 인디언, 그런 식이 되면은 이 무지몽매한 일행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어떻게 무너지면서 결국에 그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믿음의 대상은 또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혼란에 더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었더라면은 좀 더 파급력을 갖지 않았을까. 원주민이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더라면은 서사의 주인공인 사람들도 혼란이 돼서 서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미셸 윌리엄스도 이게 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건가? 우리가 모두 바라봤던 인디언은 어디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마무리를 짓는다면 차라리 좀 깔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3.5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영화의 음악 효과는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그렇지. 음향 효과로서 BGM으로서만 작용하는 음악이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일으킨다. 되게 서늘하잖아요. 그 바이올린의 선율이 황폐한 서부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어울리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영화라는 것 자체가 길을 찾고 금을 찾고 땅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잘 보여주지 않나. 오히려 영화는 뜨개질을 하고 옷가지를 정리하고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이런 게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응시하는 시선, 그걸 보여주는 게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카메라죠. 그리고 이 영화가 그런 카메라의 시선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건전하고 올바른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측면이 분명 있고 덧칠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수적인 면을 빼고 근본을 논하자면은 정말 잘 찾은 영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얼마나 갈무리를 더 잘하냐의 문제지 방향이 틀렸다 뭐 이거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감독이 좀 더 갈고 닦아서 다른 작품 어떻게 완성시키냐의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별점을 주자면 3개 반 주고 싶고요. 트렌드 세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해요. 트렌드 세터? 더 홈즈맨 같은 경우도 이 영화 나온 다음에 나왔거든. 그리고 이 영화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단 말이야. 노인을 위한 나라도 제목에서 암시하듯 침묵하는 세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영화고 그 과정에서 안톤 쉬거조차 길을 잃어버리는 뭐 그런 영화잖아. 그 점에서 이 영화하고 맞닿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 영화는 거기서 개인 서사를 말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치면은 모스의 아내가 주인공으로 바뀐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보면은 모스의 아내가 마지막에 안톤 쉬거에게 일침 한마디 하고 죽잖아. 그때 모스의 아내가 만약에 주인공의 비중이 하대되었다면 이 영화하고 비슷해졌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 점에서 서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영화 감독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코엔 형제 같은 경우에는 노나업 다음에 또 트루그리트 냈잖아. 그것도 서부극이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선 감독들이 서부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서부를 그리는 것 자체가 감독들의 자의식 이걸 표현하고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조류를 잘 대표하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부극은 서부극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부극을 그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다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정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